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덕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인생의 어디쯤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봄이나 여름에는 삶을 바쁘게 살면서 좀 즐기기에 바빴죠. 그러다가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불안함, 또 초조함, 후회, 실망, 뭐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가을인 중년을 잘 넘기면은 우린 조금 더 성숙해 있겠죠. 10월의 마지막 날이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춘화 교수님은 아직 그 인생의 네. 여름이죠? 사실 어떤 분들은 네. 이제 중년으로 들어섰다. 예. 그러면서 가을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여름 중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늘 뵈면은 네. 항상 생활에 열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예.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예. 아직도 수학보다는 계속 노력하는 단계인 것 같아서 네. 그냥 차분해 보이지만 가슴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열정이 있는.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인생이 내가 지금 가을인가 여름인가. 네. 여름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늘 그런 기분으로 사셔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보통 왜 수확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인 것처럼 맞아요. 뭔가를 좀 우리 인생에서 거둬들여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부럽습니다. 저는 약간 목표가 이렇게 단기간, 장기간 목표가 있는데 네. 보면 5년, 10년 단위로 보통 10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가니까 이제 10년 지나고 이 목표 다 완성하면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요. 네, 겨울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3계절인 것 같은데요. 봄, 여름, 가을. 그렇죠. 우리네 인생을 생각하면 네. 아마 내 인생의 겨울인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셔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열정은 갖고 있어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이 겨울도 잘 뭐 마무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나이가 제 생각에는 한 90대면 네. 겨울을 생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옛날 추억을 보면서 예. 이제 사색도 하고 조용히 책도 보고 그다음 동물들 보면 곰처럼 이제 잠을 자는 시기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봄, 여름, 가을 이러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설정하고 수확을 하고 또 다시 다른 걸 도전을 하고 약간 그런 주의라서 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바쁩니다. 네. 어쩌면 우리가 뭐 100세 시대, 이제 120세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겨울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게 네. 사실 뭐 건강검진하면 뭐 그렇게까지 뭐 120세까지 산다 이런 보장을 하는 건강검진 한 번도 없었는데 네. 보험회사에 항상 80세 옛날에는 100세 하더니 요즘은 120세 보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도 네. 모르게 제 인생을 120세에다가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 40대 중후반이니까 아직도 이제 3분의 1밖에 안 왔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멋진 가을을
동포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옛날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건강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네. 이전에는 모든 일 다 하고 건강은 뒷전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밥 먹듯이 그렇죠. 건강을 꼭 챙기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운동도 많이 변화인 것 하시고. 같습니다. 네. 예.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건강 생각해서 뭐 음식 섭취하는 것도 조금 조심하시면 정말 요즘에는 뭐 80대가 돼도 나이를 가름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지하철 타게 되면 사실 그 시간대 보면 출근을 안 하시는데 얼굴에 주름이 없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네, 맞습니다. 솔직히 선생님 나가셔도 누구 선생님 연세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지? 그냥 저희들과 비슷하게 그냥 아유, 어떻게 보면 네. 청년에서 중년 가는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얼른 행복은 채통 열겠습니다. 중국 광동성 광주시 조계숙 씨, 나라 잃은 서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 잊을 수 없다는 한민족 신문에 기재된 리상순 선생님께서 보내오신 글은 오늘도 나의 심금을 울린다. 30여 년 전 우리 딸이 목능시 조선족 초등학교 6학년 때 조선 어문 교사셨던 리상순 선생님께서는 할빈에 계시지만 광주에 있는 저희와 연락을 계속했던 것이다. 나는 그 기사를 여러 번 보았지만 더 보고 싶고 눈물까지 하염없이 흘렸다. 그러면서 나라 잃은 서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더 다지게 됐다. 올해 73세인 나는 23세에 홍씨 가문으로 시집을 갔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한국에 살 때 일본 놈들의 핍박에 못 이겨 만주로 이사하게 된 가정사를 들려주셨다. 강원도 양양에서의 일이다. 시어머니께서 맏딸을 낳고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할 때였다. 하루는 밤중에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일본 놈들이 주인집 애기 아빠를 강제 징역시키려고 붙잡아 가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얼른 뒷창문으로 뛰어내려서 가까운 산속으로 피신을 했다. 솔나무를 꺾어 피신처를 만들고 거기에 마을을 주시하곤 했다. 떠드는 소리, 개짖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신경을 곤두세웠다. 사흘째 되던 날 밤중에 짐즈해지니 산에서 내려와 살던 집 뒷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는 인차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없는 살림에 보리쌀을 불궈서 물을 많이 붓고 밥을 지었다. 그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남편의 허리춤에 메어드렸다. 그렇게 또 산으로 피신을 하셨다. 일주일 후에 시아버지께서 돌아와 보니 둘째 형은 끝내 잡혀가고 없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종무 소식이다. 시아버지 홍길상과 나머지 두 형제는 만주로 피난을 하였다. 처음 간 곳은 길림성 조양천이었다. 그것도 일본놈 세상이라 강제 이민을 당했다. 가보니 개동의 새 벌이었다. 강가의 버들은 팔뚝만 해서 그걸로 기둥을 세우고 비가 새지 않도록 막을 치고 그렇게 지내며 밭을 일구었다. 벼농사를 지어도 흰밥은 못 먹고 배급으로 주는 뜬 옥수수로 연명을 했다. 그때 고생은 말도 못한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나라 잃은 서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한민족 신문에 실린 리상순 선생님의 나라 잃은 서름 잊을 수 없다라는 글을 읽으시고 이 조계숙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어머니께 시어머니께 들었던 가족사를 들려주셨네요. 거의 집집마다 많은 분들이 이러셨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또
그 일제 강점기 시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잖아요. 네. 보면 일본이 억압을 뭐 한거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독립 위해서 가는 분들도 네네.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기 한국에서 사실 살기가 조선반도 살기 너무 힘든데 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본 그렇죠. 분들이 일본의 사람들이 그때는 들어와 살면서 사실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죠. 네. 그리고 완전 허벌판이잖아요. 네네. 완전 벌판에서 또 동포들이 이주를 해서 또 동포만의 문화를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할머니랑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TV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만 너무 신기로운 겁니다. 근데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죠. 네.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만주 쪽으로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은 온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식소를 데리고 만주 쪽으로 떠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고.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저는 할아버지는 못 봤거든요. 네.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에 독일어, 일본어 여러 가지 언어 네. 그 서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할머니는 사실 학교를 안 다니는데 일본어를 하시고 외할머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뭔가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뭔가 뒤에서 도와줘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할머니는 뭔지 몰라도 보면 회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도망치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 중국 동북 삼성에 가서 보면 지금이 살아 계시면 90대 좀 넘는 네네네. 분들은 거의 남자들이 없어요. 여자들만 있는 그렇겠네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친척들 중에서도 저 굉장히 젊은 연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동포분들의 그 선조 되시는 분들은 다 독립운동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장남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저희 친할아버지도 장남이었고 네. 그다음 외할아버지도 장남이었습니다. 네. 예. 뭐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나라 잃은 서러움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이상순 선생님의 얘기처럼 그런 마음이 타국에 가서도 뭐 오롯이 나라를 위한 마음들로 모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감사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개인으로는 힘이 너무 약하지만 그래도 네. 일제 압박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서러움도 많고 또 이 동포들이 같이 그곳에 갔는데 일본어와 일본 문화 강요. 네. 네, 이게 그곳에서도 굉장히 그랬죠. 그러니까 조선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힘들지만 네. 잘 유지해 온 것 같아서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실 그 일제강점기가 36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선진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 우리 중국 동포들도 물론이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어땠나라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제 강점기 시기만 해도 36년간 나라를 일단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36년간 시기를 지나서 지금 보면 그냥 선진국이죠. 경제, 그렇죠. 문화, 뭐 네.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너무 많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고 그래 지금 보면 젊은 사람들도 사실 감사해야 될 것이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네. 자기의 고정관념이 강하다, 우리를 이해 못한다 하지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였으니까 그렇죠. 지금 젊은 사람 여유로움이 조금 있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조계숙 씨나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조국에 대한 그리움도 달래셨을 것 같아요. 백년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번지 없는 주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지성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제발 돌아오세요 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오늘 이모가 한국으로 가는 날이랍니다. 요즘 이모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명절인 9.3을 보냈는데 또 이별해야 한다니 아쉽네요. 공항으로 나간 동생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네요. 또 엄마와 생이별해야 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겪으면서 외롭게 지내야 하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조선족들한테는 외국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가꾸던 삶의 터전을 열심히 가꿀 생각을 안 하고 무턱대고 어디로 떠나서 황금을 싣고 올 허황한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개혁 개방의 세찬 물결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주어 출국 바람이 일고 있었어요. 물론 발전도 좋지만 무턱대고 외국 바람에 몸을 실으면 가족이 흩어지고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현상을 맞이하지요.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자식을 위하여 외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하지요. 허나 몇 년 동안 돈을 벌고 나면 처음의 결심과는 아주 다르지요. 명절이어서 집으로 온 후 다시는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는 또다시 외국행에 몸을 싣지요. 우리 교행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을 애타게 기다리지요. 부모님들이 왜 외국으로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고향 땅에도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테고 이 고향 땅에서 너도 나도 힘을 모아 건설하느라면 우리 민족이 더욱 부강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다시 가정의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조선족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신생 사물에 대한 접수는 좋은데 눈앞의 이익만 따지면서 무조건 외국 바람을 따르는 것도 문제지요. 너무 안타깝네요. 비록 저는 지금 이렇게 글로나마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만 장차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고향 땅을 더욱 풍요롭게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 고향이 발전하고 비약하면 부모님들도 외국에 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족성을 보존할 수 있고 민족 문화도 더불어 발전할 것이 아닌가요? 제발 부모님들 이젠 돌아와서 이 고향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김지성 학생, 부모님들 이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살아요 라고 글을 보내왔는데 가슴이 좀 짜릿합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네. 친구가 하는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90년대 한전수교 92년 이후는 네. 그때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행이 아마 많이 필요했을 시기지만 그렇죠. 지금은 사실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굳이 다 한국에 나와서 아니면 한국 아니 다른 곳에 가서 노가다 하면서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연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도시로 인지돼서 관광지더라고요. 중국의 한국이 예.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뭐 체험을 하고 하면서 백두산도 굉장히 더 유명해지고 네네. 해서 제가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라면 사실 꼭 출국을 안 하고 그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외국 바람이 불면서 정말 어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 근처의 대도시나 아니면 한국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저는 생각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뭐 좀 가족들에게 좀 더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데 행복의 기준을 경제적인 어떤 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부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행복보다는 돈은 왔지만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가족이 산산조각 나지 않더라도 아이가 엄마 아빠와 같이 지내야 되는 그 어린 시기가 지나가면서 네. 추억이 없고 애타게 기다림과 외로움 이게 많으니까 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동포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떠신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중국으로 다시 가시는 분도 많이 네. 늘어나고 있다고 특별히 하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들이 네. 아이가 이제 처음에 갓난아기 때는 뭐 부모님이나 어디에 위탁했다가 네네. 조금 크면서 이제 학교 들어갈 나이 된다 하면 아 중요하다 아이랑 같이 있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좋은 현상이고 또 중국의 조선족 자치주도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문화적 정체성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희석해지거든요. 그걸 생각해서라도 많이 돌아가서 좀 이 친구처럼 우리 학생처럼 건설해야 되지 않을까. 민족성을 그렇죠. 보존할 수 있고 민족 네. 문화도 더불어 좀 발전할 수 있게 어린아이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너무 네. 기특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이 이전에는 그냥 거기다 위탁하고 성인 될 때 내 아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네. 중도 있고 청소년 뭐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데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부모님들 노력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보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한국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부는 시기에 저희 아빠는 단호하게 우리 네. 집은 한국을 안 간다. 흩어지지 않는다. 한국을 안 간다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네. 돈을 위해서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는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다른 집은 막 잘 살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온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중국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네. 아마 동포 여러분께서도 진짜 계란이 먼저냐. 맞아요. 닭이 먼저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돈을 선택하면 또 가정의 화목을 잘 그러니까요. 못 지키고 또 네. 가정의 화목을 잘 지키려면 또 돈이 가지는 기회를 또 놓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죠. 그때 당시는. 네. 뭐 동포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요. 진성이 불러주는 소금꽃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한국 기업인 KTNG 신공장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궁금하네요. 예, KTNG가 중장기 비전인 글로벌 탑 티어 도약과 유라시아 생산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한 카자흐스탄 신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의 신공장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는 백복인 KTNG 사장과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박내천 주 알마티 총영사 등 7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NG 카자흐스탄 신공장은요, 유럽과 CIS 등 유라시아 권역의 전자담배 및 글로벌 관련담배 해외 판매를 위한 하이브리드형 생산기지로 구축되고요. 부지 규모는 약 2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네. KTNG는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자흐스탄을 유라시아 사업 성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KTNG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판매 및 제조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사업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고요. 현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으로 생산부터 마케팅, 영업까지 직접 관리해 글로벌 사업 역량 강화 및 수익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카자흐스탄 신공장 설립은 KTNG가 지난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 투자의 일환입니다. 또 KTNG는 카자흐스탄 신공장을 유라시아 사업 성장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미래 비전 달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모국을 방문했다면서요? 네, 2023 고려인 뿌리 방문단이 독립기념관, 또 대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요. 또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여수광양 항만공사와 광양제철소 견약 등 등의 일정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단은 독립운동가 황원영 선생의 손녀와 공훈예술인, 또 고려인 차세대, 그리고 일반 고려인 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연령대도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아주 각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있었고요. 네. 직업으로는 교수, 의사, 또 사업가, 변호사, 학생, 기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지난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활동을 둘러볼 수 있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방문으로 모국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방문단은요, 천안의사협의회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는데요. 황동조 천안의사협의회 회장은 애국지사들이 많이 배출된 천안을 제일 먼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요,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황원정 선생의 그리고 또 홍은미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어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과 또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문중 프레이드에 참여하고 또 족보박물관을 찾아서 뿌리찾기 활동을 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은 여수 광양 항만공사 방문이었는데요. 박성현 항만공사 사장은 직접 방문단을 마중을 한 뒤에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여수와 광양항, 그리고 또 한국 수출입 물동량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사할린 동포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안건으로 회의를 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최근 사할린 한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 지난 8월에 방한한 사할린 한인 대표단을 보고 사할린 한인 2세 조사 문제 등으로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6월 초에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 방안 컨퍼런스가 3대국에서 개최된 가운데 사할린 한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공동 청문서를 채택하여 한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재외동포청 등에 보냈거든요. 컨퍼런스의 결과물에 적시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 한인 단체 대표 6명이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했고요. 이에 대해 참가한 이채인 독보 2세와 김홍지 정 사할린 주한인협회 회장이 사할린 주를 대표해서 방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한국 방문의 동기를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네,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단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왔습니까? 대표단은 우선 전국 사할린 귀국 독보다체 공격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만나 이세 문제 해결에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대표단은 사할린 독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제안을 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만나 사할린 한인들의 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영주 귀국 대상에 이미 사망한 1세 사할린 동포 자녀 2세를 포함해달라는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가요. 사할린 한인 2세 조사 문제 등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할린 한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청원서를 채택을 했고요. 한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와 재외동포청 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 한인단체 대표 6명이 지난 8월에 한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대표단은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제안을 한 이명수 국회의원과 만나기도 했고 사할린 한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또 산이야. 그러게. 저번 주에도 올라. 맨날 산. 아니 산에 놀러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주우면서 놀면 되지. 이게 무슨 노는 거야? 일하는 거지. 야, 논다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워. 진짜 엄마는 맨날 그러더라. 아우, 좋겠다. 근데 이 조만한 거 이거 주워다가 뭐 하려고 그래? 할머니 묵 써드리려고. 이걸로 묵을 쓴다고? 그럼 너 할머니 집에 가서 이거 묵 먹어봤지? 먹어보긴 했지. 그게 바로 이걸로 만든 거야. 진짜? 이 조그만 열매가 묵이 된다고? 신기하네. 오늘 이 엄마가 이것이 어떻게 묵이 되는지 확실히 알려줄게. 알겠어. 근데 묵은 왜 쓰는 건데? 할머니가 이건 묵 좋아하시잖아. 난 맛 하나도 없던데. 야, 넌 아직 이건 묵 맛을 알 나이가 아니고. 나도 알아. 할머니가 요즘 부쩍 기운이 없다고 해서 이것 드시고 기운 내시라고 내가 이것 줍는 거야. 할머니가 이것 드시면 진짜 병 다 낫는 거야? 아니, 병이 다 낫는 건 아니고 이건 묵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시라고. 그럼 내가 이거 많이 주워올게. 아이고, 우리 아들 기특하기도 하지. 엄마, 여기 이거 진짜 많아. 빨리 와, 빨리. 여기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많이, 오라고. 나 대신 더 빨리 많이 와. 줘. 빨리 와. 엄마가 할머니를 위해서 이것 묵을 쏘기 위해서 아들하고 산에 이것을 주우러 갔네요. 그러게요. 효자네요. 이 모자는 본인 산에서 이것을 주었는데요. 아무 산에서나 이것을 주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본인 산에서 줍거나 아니면 산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것을 주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떡갈나무와 갈참나무,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 종류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상실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것은 견과의 한 종류인데요. 겉은 단단하고 안에는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것의 모양은 구형도 있고요. 난형, 타원형 등이 있고 크기도 다양합니다. 먹을 것이 귀하던 예전에는 가뭄이나 흉작이 들면 이것을 주워다가 양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것으로 묵을 써먹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요. 이것이 설사와 이지를 낫게 하고 장과 위를 든든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몸 안에 축적된 중금속을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속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고 빈혈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떡갈나무와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열매를 통틀어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보통 이것으로 묵을 쑤어 먹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도둑, 2번, 도토리, 3번. 야, 도깨비!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것 하면은 다람쥐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은 다람쥐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다람쥐에게는 이것이 겨울철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시면 이것 가져오지 마시고요. 다람쥐에게 양보하십시오. 마트에 가면은 이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도 이것 이용한 것들 많이 파니까요. 사서 드십시오.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된 속담도 참 많습니다. 이것 키재기라는 속담은 크기가 고만고만한 것을 말하고요. 개밥에 이것이란 속담은 따돌림을 당해서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이것하고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은데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하고 관련된 속담, 또 내가 좋아하는 추억의 이것 음식이 어떤 게 있는지 행복우체 통해 소중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0월이 다 갑니다. 노래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또 고려인의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 왠지 좀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그렇죠. 10월의 마지막이고 또 네. 워낙 그 노래가 수십 년간 또 우리 국민의 마음을 울려서 그런지 네. 또 여전히 그렇네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10월의 마지막 또 늦가을이 되면은 뭐니면 해도 1937년 고려인 또 강제이주. 네. 강제이주가 가을에서 겨울까지 시작돼서 그 추운 겨울에 아주 그 혹독한 그 추위 속에서 이주를 당하고 네. 또 이주에 와서도 그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 가을 겨울에 토구를 파고 살면서 또 많은 수가 노약자 어린이가 풍토병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중앙아시아 또 고려인들의 어떤 삶과 오버립돼서 왠지 네.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잔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보다도 더 춥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예, 중앙아시아가 이제 사실은 중앙아시아 한 나라가 아니고 중앙아시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면적이 큰 지역이라 네. 조금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온화한 지역도 있고 우리 있는 것보다 훨씬 추운 거의 뭐 극지 시베리아처럼 추운 데도 있고 그런데 중앙아시아 대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남부로 내려가면 그래도 뭐 우리와 비슷한 날씨인데 그 위쪽으로 가면 정말 거기는 황량한 지역에 굉장히 춥죠. 날도 춥고 겨울도 일찍 오고 또 그곳에는 이 아주 그 높은 천산산맥들이 지나고 있어서 네. 높은 지대는 또 눈도 빨리 내리고 굉장히 그냥 그 겨울과 추위를 일찍 맞이할 수 있는 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춥고 가을도 쓸쓸하고 겨울도 일찍 오고 그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신 우리 고려인 동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끈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김경천 장군은 1888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일본에 이렇게 최초 유학생으로 뽑혀서 유학해서 일본에서 동경 육군 중앙유년학교와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기병대 중위까지 그러니까 15, 16년을 완전 일본군으로 이렇게 복무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에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말도 많이 잊어버리고 거의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처럼 외세의 침략이 어려워질 때 늘 조국의 독립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었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에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걸 직접 목격하고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가지고 후배 지청천을 데리고 만주로 이렇게 망명을 해가지고 그 뒤로 평생을 일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이 전설적인 항일 의병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 들은 것처럼 백마를 탄 김장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 김경천 장군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군 이 기병대 중위로 복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기병과를 나와서 말을 이렇게 잘 다룹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이렇게 항일 투쟁을 하고 군인들을 지휘할 때 말을 타고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치열했던 게 그게 1921년입니다. 1921년에 한 전투에서 수많은 우리보다 우리 한인으로 구성된 독립군보다도 몇 배가 많은 수십 배가 많은 그런 일본군의 지원을 받고 같이 우리랑 전투를 치렀던 러시아 백군들 여기와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데 더구나 밤에 이렇게 대포를 쏘고 하게 되면 불빛이 비치는데 그때 백마 타고 이렇게 김경천 장군이 그 탄환이 이 빛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고려인들 사이에서도 이름이 났지만은 러시아 백군들 사이에서도 이 백마탄 그 지휘관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경천 장군이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의 언론에도 널리 알려져가지고 네. 백마탄 김장군이라는 이 전설이 나왔는데 나중에 우리가 해방된 뒤에 북한의 이 김일성이 내가 그 백마탄 김장군이었다고 이렇게 도용을 했을 정도로 네네. 김경천 장군이 그 백마탄 김장군으로 널리 그렇게 알려졌었죠. 네. 특히 또 김경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에서 장교로 근무하셨다면서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이제 신흥무관학교는 중국에 있죠. 네네. 중국에 있는데 처음에 1919년 6월 초에 후배 지청천과 같이 망명해가지고 바로 찾아간 곳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김경천 지청천보다 며칠 먼저 들어온 대한제국 경성무관학교 위에 출신 신팔균 이분하고 만나가지고 이 세 분이 서로 이렇게 군사 전문가로서 서로를 알아보고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자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전부 다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 김경천은 평소 이름이 김광서였고 지청천은 이 지석규 그리고 신동천은 신팔균이었는데 이때 세 사람이 김광서는 김경천, 지석규는 지청천, 신팔균은 신동천으로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서 장교였으니까 장교로서 이렇게 독립군들을 양성을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남만삼천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홍범도, 뛰는 김좌진, 남만삼천이면 삼천초목도 벌벌 떤다. 이런 이야기가 당시에 회자됐었습니다. 예, 정말 그랬겠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 세 사람은
그야말로 최고의 군사 지식을 배운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였는데다가 특히 김경춘과 지청천은 일본군의 어떤 작전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로 복무했으니까 그걸 가장 잘 알죠.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혁혁한 전과도 올렸고 또 일본은 일본군의 이 전술을 가장 잘 아는 이 장교들이 망명해버리니까 혈안이 돼가지고 이 두 사람의 목에 현상금을 당시에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현상금을 목에 걸었을 정도로 예. 이렇게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죠. 네. 자, 오늘 고려인 이야기 김경천 장군의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돌이 노래합니다. 홀로 아리라.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